12. 그들은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엠마는 툭하면 대낮에도 편지를 썼다. 유리창 너머로 지수탱에게 신호를 보내면 그는 불이 나게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위셰트로 달려갔다. 로돌프가 달려오면 그녀는 그저 따분해 죽겠다, 남편이 싫다,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는 푸념만 늘어놓았다. 그래서 날들어 어쩌란 말입니까? 어느 날 그가 참다 못해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 당신만 하려고만 들면. 그녀는 머리카락을 풀어내린 채 그의 두 무릎 사이 땅바닥에 앉아 멍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뭘 말입니까?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어디 딴 데 가서 살아요,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어디 가능한 일인가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자꾸 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못 알아듣는 척 말머리를 돌렸다. 정사 같은 단순한 일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동기와 이유가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애정의 보조제와도 같았다. 이 애정은 남편에 대한 혐오에 비례하여 나날이 더욱 커져갔다. 한쪽에 열중하면 할수록 다른 쪽을 더 싫어하게 되었다. 로돌프와 미래한 후에 부부가 함께 있을 때만큼 샤를이 불쾌하게 여겨지는 적은 없었다. 손가락은 더욱 뭉툭해 보이고 정신은 더욱 우둔하고 거동은 더욱 천박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겉으로는 정숙한 아내 역할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남자를 생각했다. 볕에 그은 이마 위에 늘어진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 건장하면서도 우아한 몸, 게다가 냉철한 이성과 풍부한 경험의 소유자이면서도 격렬한 욕망을 폭발시킬 줄 아는 그 남자를 생각하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가 세공사처럼 정성 들여 손톱을 다듬는 것도, 콜드 크림을 피부에 아무리 발라도, 손수건에 파촐리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모자라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그 남자 때문이었다. 그녀는 팔찌, 반지, 목걸이를 즐겨 몸에 걸쳤다. 그가 올 때면 커다란 파란 유리 꽃병 2개에 장미를 가득 꽂아놓고 왕자님을 기다리는 기생처럼 자기 방과 몸을 치장했다. 펠리시테는 끊임없이 빨래를 하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 있어야만 했다. 때때로 어린 지수탱이 그곳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일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다리미질에 사용하는 긴 판자에 팔꿈치를 짚고서 주변에 널려있는 여자 옷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능직 속치마, 숄, 장식깃, 허리께는 품이 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끈 달린 속옷 바지 따위였다. 이건 무엇에 쓰는 거지? 소녀는 빳빳한 패티코트나 호크를 만지면서 물었다. 이런 거 본 적 없어? 너희 안주인 오메 부인도 분명히 입을 텐데. 아, 그래, 오메 부인. 그러고는 곰곰 생각하는 투로 덧붙였다. 우리 주인 아주머니가 이댁 부인처럼 귀부인인가? 필리시테는 그가 이렇게 자기 옆에서 얼쩡거리는 것이 귀찮았다. 그녀는 쥐스탱보다 6살이나 나이가 많았고 얼마 전부터 기요맹시의 하인인 테오도르가 그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것이다. 귀찮게 굴지 마. 그녀는 녹말풀 항아리를 옮겨놓으며 말했다. 집에 가서 아몬드라도 빻으렴. 조그만 게 항상 여자들 곁에 붙어가지고 그런 건 턱에 수염이라도 난 다음에 하라고. 자, 너무 화내지 말아요. 내가 그분 구두를 닦아 놓을게요. 그는 곧 선반 위에서 흑두성이가 된 미래 때 묻은 흙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흑두성이가 된 엠마의 구두를 집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건드리자 말라붙은 진흙은 가루가 되어 떨어졌다. 그는 햇빛 속으로 살포시 날아오르는 먼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군. 펠리시티가 말했다. 그녀 자신은 그렇게 공들여 닦지 않았다. 구두의 가죽이 조금만 달아도 자기 차지가 되기 때문이었다. 엠마는 신발장 안에 구두를 여러 켤레 두고 마구 신었지만 샤를은 한마디 잔소리도 하지 않았다. 또 샤를은 이폴리트에게 의족 값으로 300프랑을 지불했다. 엠마의 눈에 차리면 그 정도는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의족의 뒤꿈치에는 코르크가 붙어있고 용수틀 장치가 된 관절이 여러 개 달려 있었는데 검은 바지에 쌓인 이 복잡한 기구 끝에는 에나멜 장화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이폴리트는 이런 훌륭한 다리를 매일 사용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좀 더 수수한 것을 하나 장만해 달라고 보바리 부인에게 간청했다. 물론 그 대금도 샤를이 지불했다. 그리하여 마구간 하인은 차츰차츰 다시 일을 시작했고 곧 예전처럼 마을 안을 두루 돌아다니게 되었다. 샤를은 멀리서 포도 위를 걸어오는 그의 의족 소리가 들리면 급히 옆길로 피해 들어갔다. 의족 주문은 상인인 뢰레가 맡았다. 그 덕택에 그는 엠마를 가까이 할 기회를 잡았다. 그는 그녀에게 파리에서 새로 도착한 물건이나 온갖 여성 잡화 이야기를 하며 사근사근하게 구는 한편 절대로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엠마는 그만 이렇게 쉽게 자신의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데 익숙해져 버렸다. 그래서 로돌프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루앙의 어느 우산가게에서 파는 훌륭한 채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뢰레는 그 다음 주에 바로 그것을 그녀의 탁자 위에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다음날 그는 270프랑이 넘는 청구서를 가지고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몹시 당황했다. 책상 서랍은 모두 텅텅 비어 있었고 레스티부두아에게는 2주일 남짓의 품삯이, 하녀에게는 반년치의 월급이 밀린 데다 그 밖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래서 보바리는 해마다 성 베드로 축일 무렵에 보내주는 드로즈레시의 송금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뢰레를 따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마침내 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었다. 그도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수중에 돈은 없고 그래서 얼마간이라도 계산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녀에게 가져다 준 물건을 전부 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좋아요, 가져가세요. 엠마가 말했다. 아니, 그냥 농담으로 해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채찍만큼은 돌려주세요. 할 수 없죠? 제가 선생님께 돌려달라고 하죠.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옳지, 꼬리를 잡았군 하고 뢰레가 생각했다. 자신이 판단에 확신을 가지게 된 그는 그 집에서 나오며 늘 하는 버릇대로 나직이 휘파람을 불고는 낮은 목소리로 되풀이하며 중얼거렸다. 좋아요. 두고 봅시다. 두고 보자고요. 그녀가 이 공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하녀가 드로즈레 씨한테서 온 조그만 원통형의 파란 종이 꾸러미를 벽난로 위에 놓았다. 엠마는 얼른 그것을 집어 바로 풀어보았다. 나폴레옹 금화 15개가 들어있었다. 계산의 전액이었다. 청기에서 샤르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금화를 자기 서랍 속에 던져넣고 열쇠로 잠갔다. 사흘 뒤에 뢰레가 또 찾아왔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약속 대신 돈 대신에 부인께서 좋으시다면. 돈 여기 있어요. 그녀는 그의 손에 나폴레옹 금화 14개를 쥐어주었다. 상인은 아연 실색했다. 그러고는 실망한 빛을 감추기 위해서 더듬더듬 변명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싼 값으로 팔겠다고 제의하기도 했지만 엠마는 모두 거절해버렸다. 그런 다음 잠시 동안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그가 거슬러준 100수짜리 은화 2개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자기가 쓴 돈을 갚기 위해 앞으로 절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아, 괜찮아. 그녀는 생각했다. 그이는 곧 잊어버릴 거야. 로돌프는 엠마에게 은을 입힌 둥근 손잡이가 달린 채찍 이외에도 아모르넬 코르라는 글씨가, 아모르넬 코르는 가슴 속의 사랑 혹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폴로베르는 애인이었던 작가 루이즈 콜레에게서 같은 글씨가 새겨진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아모르넬 코르라는 글씨가 새겨진 봉인용 도장을 선물로 받았고 그 밖에 목도리로 사용하라고 스카프 한 장, 그리고 예전에 샤를이 길에서 주어 엠마가 보관해온 자작의 담배 케이스와 똑같은 물건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선물 세례는 그에게 굴욕감을 주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거절했지만 그녀가 떼를 쓰는 바람에 결국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생활에 마구 개입하는 폭군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그녀는 이상한 발상을 하기도 했다. 시계가 밤 12시를 치면 날 생각해줘요. 그녀가 말했다. 어쩌다 그가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마구 비난을 퍼붓고 종국에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날 사랑하세요? 그럼 물론이지. 당신을 사랑해요. 많이? 물론이지. 다른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죠. 그렇죠? 아니, 내가 수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웃으며 소리쳤다. 엠마가 울었다. 그러면 그는 익살 섞인 사랑의 맹세로 그녀를 위로했다. 아, 이게 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시죠? 이제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때때로 당신이 너무나 그리울 때면 미칠 듯한 사랑에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아요.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이는 어디 있을까?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는지도 몰라. 여자들이 그에게 미소를 지으면 그이가 다가가겠지. 아,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죠? 나 외에는 없는 거죠. 물론 나보다 더 예쁜 여자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깊이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의 하녀, 당신의 애첩이에요. 당신은 나의 왕이고 우상이에요. 당신은 착해요, 미남이에요. 머리도 좋고 힘도 세요. 그는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전혀 새롭지 않았다. 엠마 역시 세상의 모든 정부들과 다를 바 없었다.
새로움의 매력이 옷가지처럼 한꺼풀씩 벗겨지자 항상 같은 형태와 언어를 지닌 정열의 영원한 단조로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경험이 풍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현들 아래 감춰져 있는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알지 못했다. 해픈 여자들과 몸 파는 여자들에게서 그런 말을 지겹게 들었기 때문에 그는 엠마가 하는 말의 진정성을 별로 믿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대단치 않은 감정을 과장해 표현하는 그런 말은 적당히 애누르해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충만한 영혼이라도 때로는 공허한 비유로밖에 표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결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통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또한 사람의 말이란 금과 냄비와 같아서 마음 같아서는 그걸 두드려 별을 감동시키고 싶지만 실제로는 겨우 곰이나 춤추게 만들 그런 어설픈 멜로디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고 따라서 그런 사람들 특유의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덕택에 그는 이 연애에서 다른 종류의 쾌락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그는 모든 내숭을 배제했으며 그녀를 마구 거칠게 다루었다. 그리하여 그녀를 제멋대로 조종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타락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것은 남자에 대한 찬미와 여자에 대한 애욕이 가득한 어리석은 집착이었으며 그녀를 마비시키는 지극한 행복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마치 말바지와 포도주 통 속에 빠진 클레렌스 공작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7세의 동생으로 형의 반기를 들어 런던 탑에서 처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포도주 통에 빠져 살해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나 그 진실은 확실하지 않다.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마치 말바지와 포도주 통 속에 빠진 클레렌스 공작처럼 이러한 도치 속에 빠져 오그라들었다. 이러한 정사의 습관 때문에 보바리 부인의 태도가 달라졌다. 시선은 더욱 대담해졌고 말도 가리지 않게 되었다. 마치 세상을 비웃듯 담배를 피우물고 로돌프와 함께 산책하는 몰상식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마침내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그녀가 남자처럼 가슴이 꽉 조이는 조끼를 입고 제비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때 시어머니인 보바리 모친이 남편과 한바탕 싸우고서 아들 집에 피신해 있었는데 그녀 역시 다른 집 부인들과 마찬가지로 눈살을 찌푸렸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많았다. 우선 아들인 샤를은 소설을 금지시키라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또한 집안의 가풍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가 잔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갈등이 생겼고 특히 한 번은 펠리시테 문제로 싸움까지 벌어졌다. 보바리 모친이 그 전날 밤 복도를 지나가다 하녀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턱에서 볼까지 갈색 수염을 기른 40살 전후의 남자였는데 부인의 발소리를 듣자 황급히 부엌을 빠져나갔다. 그 이야기를 듣자 엠마는 웃기 시작했다. 모친은 버럭 화를 내며 미풍양속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하인들의 행실도 감독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어머님 좀 어떻게 된 것 아니에요? 며느리가 무리한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자 화가 난 보바리 모친은 며느리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었다. 나가세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다. 엠마, 어머니. 샤를은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외쳤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엠마는 발을 동동 구르며 되풀이했다. 아, 천박해, 촌스러워. 샤를은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말까지 더듬었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 못된 것. 아니 그보다 더 몹쓸 년인지도 몰라. 그녀는 만약 며느리가 빌려오지 않으면 지금 당장 돌아가겠다고 했다. 샤를은 아내에게 돌아가 제발 봐달라고 애원했다. 그가 무릎까지 꿇자 그녀는 마침내 이렇게 대답했다. 좋아요, 가지요.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후작 부인처럼 도도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잘못했습니다, 부인. 그러고 나서 자기 방으로 올라간 엠마는 침대에 쓰러지듯 엎드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녀와 로돌프는 비상시에 연락을 취할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그녀의 집 뒷문에 흰 천을 매달아 놓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만일 용빌에 있으면 집 뒤의 골목으로 달려오라는 신호였다. 엠마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고는 한 50번쯤 지났을까? 로돌프의 모습이 시장 모퉁이에 얼핏 보였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그를 부르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절망하여 다시 쓰러졌다. 그러나 곧 집 앞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틀림없이 그 사람이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 마당으로 나갔다. 그가 울타리 바깥에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어허, 조심 좀 해야죠. 그가 말했다. 아, 정말 힘들어요. 그녀는 그에게 모든 사정을 허둥지둥 두서없이 늘어놓기 시작했다. 사실을 과장하고 없던 일을 꾸며내기도 하고 중언부언 사족을 달았기 때문에 그는 도통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자, 불쌍한 나의 천사, 용기를 내요. 낙심하지 말고 참아야지. 하지만 나는 벌써 4년째나 힘들어도 참고 있어요. 우리들 같은 사랑이라면 하늘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야 되지 않아요? 날 어찌나 들볶는지 정말 못 살겠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나 좀 살려줘요. 그녀는 로돌프에게 꽉 매달렸다. 눈물로 글썽대는 그녀의 두 눈은 물속의 불꽃처럼 반짝였고 헐떡거리는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렸다. 그는 이때처럼 그녀를 격렬하게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제정신을 잃고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뭘 원해요? 날 데려가 줘요. 빨리 함께 도망가요. 아, 제발 부탁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그의 입술로 달려들었다. 마치 키스로 대답을 받아내려는 듯이. 그렇지만 로돌프가 말했다. 뭐 말이에요? 당신 딸은 어떡하고?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윽고 대답했다. 할 수 없죠. 데리고 가야죠. 그때 누군가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황급히 정원으로 들어갔다. 정말 묘한 여자야. 그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보발이 못 치는 며느리의 변화에 무척 놀랐다. 엠마는 고분고분해졌고 심지어 시어머니에게 오이 피클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로 공손하게 굴었다. 두 사람을 한층 더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이 곧 버리려고 하는 것들의 쓴맛을 더욱 깊이 느끼려는 일종의 관능적인 금욕주의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장래의 행복을 미리 맛보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그것은 로돌프와의 대화에서 변함없는 화제였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 중얼거렸다. 봐요, 우리들이 역마차에 올라타면 당신도 그 생각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마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꼭 풍선을 타고 붕 떠오르는 것 같고 구름 위로 나는 기분일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날짜를 꼽고 있는 걸 아세요? 당신은 어때요? 이 무렵만큼 보바리 부인이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다. 그녀는 기쁨과 열정과 성공이 가져다주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기질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데서 나온 아름다움이기도 했다. 마치 비료와 비와 바람과 햇빛이 합작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그녀의 갈망, 슬픔, 쾌락의 경험, 언제나 젊디젊은 환상 따위가 그녀를 점점 발전시켜 마침내는 그 천성을 활짝 피어나게 한 것이다. 그녀의 눈꺼풀은 거룩한 사랑의 시선을 위해 일부러 조각에 놓은 듯 했고 뜨거운 숨결에 그녀의 작은 콧구멍이 벌렁거렸고 두꺼운 입술 끝이 당겨 올라갔다. 거기에 밝은 빛이 비치면 약간 검은 빛을 띤 솜털이 그림자처럼 드러나 보였다. 목덜미에 한 줄로 따들이운 머리칼은 퇴폐적 표현에 능란한 예술가가 그려놓은 듯 했다. 그 무거운 머리따발은 불륜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흐트러졌다가 아무렇게나 대충 다시 묶이곤 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감미로워지고 몸매도 더욱 유연해졌다. 심지어 그녀의 옷자락과 발가락에서까지 무언가 마음을 파고드는 미묘한 매력이 발산되었다. 샤르는 신혼 때처럼 그녀가 감미롭고 유혹적이라고 생각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올 때면 그는 그녀를 차마 깨울 수가 없었다. 도자기로 된 등잔불이 천장에 둥그렇게 떨리는 빛을 던지고 있었다. 작은 요람에 둘러친 커튼은 하얀 오두막처럼 침대 곁의 어둠 속에 부풀어 있었다. 샤르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의 가벼운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이는 이제 자라기 시작할 것이다. 계절마다 눈에 띄게 커질 것이다. 그는 해질물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 모습을 그려보았다. 명랑하게 웃으면서 조끼에 잉크를 묻힌 채 바구니를 팔에 낀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는 그녀를 기숙사에 보내야 할 텐데 돈이 많이 들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는 골똘히 생각했다. 가까이에 조그만 농장을 세내어 매일 아침 왕진 가는 도중에 들러서 감독을 할까도 생각했다. 거기서 생기는 수입을 저금했다가 어디라도 좋으니 정권을 사도록 하리라. 게다가 환자도 늘겠지. 그는 그것에 기대를 걸었다.
베르트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키고 재능을 개발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 딸이 15살이 되어 엄마처럼 여름에 큰 밀짚 모자를 쓴다면 엄마를 닮아 얼마나 예쁠까. 멀리서 보면 둘이 꼭 자매처럼 보일 것이다. 그는 저녁에 부모 곁에 앉아 등불 아래서 공부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상상했다. 아빠의 신뢰와의 수도 놓아주고 집안 살림도 도울 것이다. 온 집안을 화목하고 명랑한 분위기로 가득 채울 것이다. 마침내 출가할 때가 오면 안정된 지위를 가진 건실한 청년을 찾아줄 것이다. 그러면 사위는 딸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할 것이다. 엠마는 잠들지 않았다. 자는 척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옆에서 잠드는 동안 그녀는 다른 꿈의 세계로 깨어났다.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그들은 벌써 일주일째 어떤 새로운 고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절대로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팔짱을 낀 채 달리고 또 달린다. 때때로 산 위에 둥근 도움 지붕과 다리와 선박들과 레몬나무 숲과 흰 대리석의 대성당이 있는 찬란한 도시들이 나타난다. 성당의 종루에는 황새가 둥지를 틀고 있다. 길에는 큰 포석들이 깔려있고 말은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다. 길에는 빨간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들이 던져준 꽃다발들이 점점이 깔려있다. 종소리와 당나귀 울음소리가 잔잔한 기타 소리와 분수 소리에 섞여 들려온다. 분수 아래는 창백한 석상들이 미소 짓고 있고 분수의 물보라는 석상들 발치에 피라미드형으로 쌓아올린 과일 더미를 식혀준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어떤 어촌에 당도한다. 거기에는 절벽과 오두막집을 따라 갈색 그물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한다. 두 사람은 바닷가 파도가 밀리는 만의 안쪽 한 그루 야자소가 그늘을 들이우는 지붕이 평평하고 천정이 낮은 집에 살 것이다. 곤돌라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때로는 해먹에 누워 흔들리기도 하겠지. 그들의 생활은 그들이 입은 비단 옷과 마찬가지로 안락하고 윤택하며 그들이 바라보는 감미로운 밤처럼 따사롭고 별빛 영롱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눈앞에 그려보는 그 거대한 미래에는 아무것도 구체적인 것이 없었다. 한결같이 멋지고 한 바다의 파도처럼 서로 비슷비슷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 조화로운 나날들은 찬란한 햇빛을 받으며 저 멀리 무한한 수평선 저편에서 푸르스름한 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요람해서 기침을 하거나 보바리가 더 크게 코를 골거나 하는 바람에 엠마는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벌써 새벽빛이 창문을 후원하게 밝히고 쥐스탱이 광장에서 약국던 문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뢰레를 집으로 불러 이렇게 일러두었다. 외투가 하나 필요해요. 칼라가 길고 안을 넣은 아주 큰 외투 말이에요. 여행을 떠나시나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어쨌든 당신만 믿겠어요. 괜찮겠죠? 그리고 서둘러 주세요.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트렁크도 하나 필요해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 적당한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가로 세로 92cm에 50cm 정도 되는 것이면 되겠죠. 또 여행용 손가방도 하나. 틀림없이 무언가 꾸미고 있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 이걸 받아요. 보바리 부인은 허리께에서 시계를 풀어 건넸다. 이걸 받으세요. 이거면 계산은 충분할 거예요. 상인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자기가 그녀를 못 믿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런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다니. 그러나 그녀는 억지로 시계를 내주면서 정무엇하면 시계줄이라도 받으라고 했다. 뢰는 못 이기는 척 시계줄을 받아 재빨리 호주머니에 넣었다. 돌아서리는 그를 그녀가 다시 불렀다. 물건은 모두 당신 가게에 놓아두세요. 외투는 그녀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만드는 사람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언제라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들은 다음 달에 도망칠 계획이었다. 그녀는 루앙에 잠깐 볼일을 보러 가는 척하고 용비를 떠날 것이다. 그 전에 로돌프는 좌석을 예약하고 여권을 만들고 파리에 편지를 보내 마르세유까지 가는 우편 마차를 세낼 것이다. 마르세유에 도착한 다음 그들은 사륜 마차를 한 대 사가지고 제노바 가도를 쉬지 않고 달릴 것이다. 그들은 짐을 미리 뢰레의 가게에 보내놓았다가 거기서 바로 제비에 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어린애의 일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로돌프는 그 얘기를 피했고 그녀는 아마 그 점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몇몇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2주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또다시 2주를 요구했다. 그 다음엔 병이 났다고 했다. 그러고는 여행을 떠났다. 8월이 지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다음 그들은 9월 4일 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기로 했다. 드디어 그사 전전날인 토요일이 되었다. 로돌프는 밤이 되자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나타났다. 준비는 다 되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래요. 그들은 화단을 한 바퀴 돌고 나서 테라스 옆 낮은 담장 위에 앉았다. 슬퍼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 내가 왜요? 그러나 그는 애정이 깃든 이상한 눈초리로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멀리 떠나려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생활을 버리고 가려니까 그래요? 아, 무리가 아니죠.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의 전부가 되겠어요. 당신의 가족이 되고 당신의 조국이 되겠어요. 당신을 돌보고 사랑하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그는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정말? 하고 그녀는 요염하게 웃으며 말했다. 날 사랑해요? 그럼 맹세해요. 사랑하느냐고?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오, 내 사랑. 불그레한 보름달이 목장 저편의 지평선에 둥실 떠오르더니 그 포플러 가지 사이에 걸렸다. 나무가지가 찢어진 검은 커튼처럼 군데군데 달을 가렸다. 그러다가 다시 훤하게 빈 하늘에 하얀 자태를 드러내며 온 세상을 비추었다. 그러고는 속도를 늦추며 시냇물 위에 무수히 별을 뿌린 것 같은 커다란 빛의 반점을 찍었다. 그 은빛 광채는 마치 빛의 비늘로 뒤덮인 머리 없는 뱀처럼 물속 깊숙한 곳까지 요동쳤다. 그것은 또 거대한 괴물 같은 샹들리에가 촌농 대신 찬란한 다이아몬드 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고요한 밤이 그들 주위에 펼쳐지고 캄캄한 어둠이 나무 잎들을 겹겹이 감싸고 있었다. 엠마는 눈을 반쯤 감고 불어오는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밀려드는 꿈속에 깊숙이 침잠해 있었다. 지난날의 예정이 흐르는 시냇물과도 같이 조용하고도 풍성하게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고강나무 향기처럼 감미롭게 마음속에 되살아났다. 그러고는 풀밭에 길게 들이온 버드나무의 그림자보다도 더 크고 우울한 그림자를 그들의 추억 속에 투영하고 있었다. 때때로 고슴도치나 족제비 같은 야행성 동물이 먹이를 쫓으며 나무잎을 흔들고 농익은 복숭아가 나뭇가지에서 저절로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 좋은 밤이로군. 로돌프가 말했다. 앞으로 우리는 항상 이른 밤을 함께 보낼 거예요. 엠마도 그들었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그래요. 여행하기 좋은 때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플까?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익숙한 것과 이별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니야. 행복에 겨워서 그런 거야. 나 참 약하지요? 미안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가 외쳤다. 잘 생각해 봐요.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녀가 발끈하며 말했다. 그러고는 그의 곁에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다. 대체 어떤 불행이 생길 수 있겠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절벽도 넘을 수 있고 어떤 사막도 어떤 바다도 건널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산다면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밀착되고 더 완전한 포옹과 같아질 거예요. 아무런 번민도 걱정도 장애도 없을 거예요. 단 둘이서 서로만을 위하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말 좀 해봐요. 대답 좀 하라니까. 그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 속에 손을 집어넣고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며 어린애 같은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로돌프. 아, 로돌프, 사랑스러운 로돌프. 시계가 12시를 쳤다. 12시, 그녀가 말했다. 자, 이제 내일이에요. 아직도 하루가 남았네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마치 이 동작이 도주의 신호라도 되는 듯 엠마는 갑자기 쾌활해지며 그에게 물었다. 여권은 있죠? 잊어버린 것 없죠? 확실해요? 그럼요. 플로방스 호텔에서 날 기다리기로 했죠? 정오에 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를 애모하며 말했다. 그러고는 그가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뒤를 쫓아서 뛰어갔다. 그러고는 물가의 덤불 사이로 허리를 구부리고 소리쳤다. 내일 봐요. 그는 이미 시내를 건너 빠른 걸음으로 목장을 걸어가고 있었다. 몇 분 후 로돌프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녀의 흰 옷이 유령처럼 조금씩 어둠 속에서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나무에 기댔다. 네, 이 무슨 을간이 짓이람? 그는 자신에게 지독하게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참 예쁜 정부였어. 그러자 호린이 엠마의 아름다운 모습과 이 사랑이 준 모든 쾌락이 마음속에 되살아나 마음이 짠해졌다. 그러나 곧 그녀에게 반발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는 몸짓을 해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조국을 떠나거나 아이를 떠맡을 수는 없어. 그는 스스로의 마음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또 귀찮은 일도 생길 거고 돈도 많이 들 거야. 아, 안 되지, 안 돼. 절대 안 되지.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이렇게 해서 12번째 글이 끝났습니다. 13. 로돌프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책상에 가서 앉았다. 책상 앞 벽에는 사슴머리가 사냥기념품으로 걸려 있었다. 그러나 손가락에 펜을 잡자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팔꿈치를 꿰고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엠마는 이미 아득한 과거지사가 되고 만 것 같았다. 방금 전의 결심 때문에 그들 사이에 갑자기 엄청난 거리가 생긴 것 같았다. 그녀에 대해 무엇이라도 떠올려 보려고 그는 침대 머리맡 장롱에서 오래된 비스켓 상자를 꺼냈다. 그가 여자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보관해두는 그 상자를 열자 눅눅한 먼지 냄새와 시든 장미 냄새가 났다. 먼저 희미한 얼룩이 여기저기 묻은 손수건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엠마가 산책 도중 코피를 쏟았을 때 쓴 것이었지만 그는 이미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너무 커서 상자에 억지로 집어넣어 놓은 엠마의 작은 초상화가 있었다. 그녀의 복장은 너무 야단스러웠고 비스듬히 바라보는 그윽한 시선은 저질스러웠다. 골똘히 그림을 바라보며 그 모델의 추억을 더듬다 보니 엠마의 모습은 점점 기억 속에서 혼란을 일으켜 마치 살아있는 얼굴과 그려진 얼굴이 마주 다 문질러져서 둘 다 말끔히 지워져 버린 것처럼 생각되었다. 마침내 그녀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모두 여행에 관한 설명들로 사무적인 정갈처럼 짧고 딱딱하고 조급하게 쓴 것들이었다. 그는 지난날의 긴 편지를 보고 싶었다. 상자 깊숙이 있는 그 편지들을 찾기 위해 로돌프는 다른 편지들을 전부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쌓인 종이와 물건들을 기계적으로 뒤지다 보니 여기저기 꽃다발이며 양말 데님, 까만 가면, 머리빗 등이 무질서하게 섞여 나왔고 심지어 머리칼 묶음도 여럿 있었다. 갈색 머리칼, 금빛 머리칼, 개중에는 상자의 경첩에 얽혀서 뚜껑을 열 때면 끊어지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추억 속을 헤매면서 그는 편지들의 글씨와 문체를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맞춤법과 마찬가지로 천차만별이었다. 다정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쾌활한 것, 장난스러운 것, 슬픈 것도 있었고 사랑을 갈구하는 것도 돈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다. 한마디 말이 실마리가 되어 어떤 얼굴, 어떤 몸짓, 어떤 목소리가 생각났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많은 여자들이 그의 머릿속에 한꺼번에 밀려와 서로 부딪혀 왜소해졌고 똑같은 사랑의 높이로 평준화되어 버렸다. 그는 뒤죽박죽 뒤섞인 편지를 한 줌 쥐고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폭포처럼 떨어뜨리기를 몇 분 동안 반복했다. 마침내 그것도 실정이 나고 따분해지자 상자를 장롱 속에 도로 집어넣으며 이렇게 혼자 말을 했다. 죄다 허튼 수작들이야. 이것이 그의 심정을 요약하는 한마디였다. 그의 마음은 수많은 사랑의 쾌락으로 단단히 다져져서 결국 어린아이의 발길에 짓밟힌 학교 운동장처럼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게다가 어린아이는 담벼락에 자기 이름이라도 남기지만 그의 마음을 지나간 여자들은 허무하게도 그것조차 남기지 못했다. 자, 이제 시작해야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엠마, 용기를 내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불행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래, 로돌프는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이러는 거야. 난 진심이야. 당신은 자신의 결심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쌍한 천사여, 내가 당신을 끌어들이려 한 10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당신은 미래와 행복을 믿고 자신의 차서 분별 없이 나갔던 것입니다. 아, 불쌍한 우리들, 너무 무모했어요. 로돌프는 좋은 핑계를 찾으려고 잠시 쓰기를 멈추었다. 내가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하면 어떨까? 아, 그건 안 돼. 게다가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야. 나중에 같은 일이 또 벌어질 테니까. 도대체 그런 여자들한테는 씨알머리가 먹히질 않는다니까?
그는 곰곰 생각한 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에 대한 깊은 애정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정열도 식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정해진 이치입니다. 권태도 찾아올 것입니다. 누가 압니까? 당신은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 역시 후회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당신의 회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슬퍼하더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엠마, 나를 잊어주세요. 왜 당신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당신은 그다지도 아름다웠던가요? 내가 잘못한 걸까요? 오 하나님, 아닙니다. 오직 운명의 탓일 뿐입니다. 이 문구는 언제나 효과가 있지, 그는 생각했다. 만일 당신이 흔해 빠진 바람둥이 여자였다면 내 욕심대로 경험삼아 한번 해볼 수 있었을 것이고 당신에도 별 위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 감미롭고 열정적인 여성입니다. 당신의 매력인 동시에 고통의 근원인 그 열정 때문에 당신처럼 멋진 여성도 우리가 장래에 처하게 될 그 묵살스러운 입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필연적인 파국을 예상하지 못한 채 이상적 행복의 그늘날에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독을 뿜는 나무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쩌면 내가 인색해서 포기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 아무렴 어때, 할 수 없지. 어쨌든 끝장을 내야 돼. 엠마, 세상은 잔인합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무리한 질문, 중상, 경멸, 어쩌면 모욕도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모욕을 당하다니. 나는 당신을 옥자에 모시고 싶은데, 나는 당신의 추억을 부적처럼 간직하고 떠나는데, 당신이 나 때문에 받은 고통을 속죄하기 위해 나는 멀리 사라지려 합니다. 나는 떠납니다. 어디로요? 그건 나도 모릅니다. 미칠 것만 같으니까요. 안녕, 착한 당신. 언제나 그 마음씨를 간직하기를. 또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 이 불쌍한 인간을 기억해 주기를. 따님께 내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또 따님의 기도 속에 내 이름도 넣어주세요. 두 자루의 촛불이 파르르 떨렸다. 로돌프는 일어나서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다. 이만하면 됐어. 하나 더 있군. 그 여자가 찾아와서 성가시게 굴면 안 되니까. 당신이 이 슬픈 편지를 읽었다면 나는 이미 멀리 떠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보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나는 돌아올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아주 냉정하게 우리의 옛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히. 그리고 다시 한번 안녕이라고 썼다. 이번에는 두 낱말로 나누어 썼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아주 멋졌다. 이 두 낱말로 나누어 쓴다고 하는 것을 설명되어 있어요. 작별 인사, 즉 안녕을 뜻하는 아듀를 나누어 아듀라고 쓰면 하나님에게 라는 뜻이 된다. 되네요. 자,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한다? 그는 생각했다. 당신의 충실한? 아니지, 당신의 친구? 그래, 그거야. 당신의 친구. 그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썩 잘 썼다고 생각되었다. 불쌍한 여자. 그는 약간 감성적이 되어 생각했다. 아마 나를 목석같이 무중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겠지? 눈물이라도 몇 방울 흘려야 했는데. 하지만 나는 울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로돌프가 컵에 물을 따른 다음 손가락을 적셨다가 큼지막한 물방울 하나를 뚝 떨어뜨리자 잉크 위에 연풀은 얼룩이 생겼다. 그러고는 편지를 봉하려고 찾다 보니 아모르 넬 코르, 가슴 속의 사랑이라고 새겨진 봉인이 눈에 띄었다. 이건 어찌 안 어울리는데? 에이, 까짓것. 아무렴 어때? 그러고 나서 파이프 담배 3개를 피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루돌프는 일어나서 오후 2시경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로 살구를 한 바구니 따오라고 시켰다. 바구니 밑바닥에 편지를 넣고 포도 잎사귀로 덮은 다음 곧 밭 일꾼 지라르를 불러 보바르 부인 집에 조심스레 갖다 넣으라고 드리라고 일렀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그녀와 소식을 전했다. 바구니에는 계절에 따라 이런저런 과일 혹은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담았다. 만일 부인께서 나에 대해 묻거든 여행을 떠났다고 해라. 바구니는 부인께 직접 드려야 한다. 자, 조심해서 다녀와. 지라는 새 작업볼 입고 살구 바구니에 손수건을 묶은 다음 징을 박은 투박한 나막신을 성큼성큼 내디디며 용빌로 걸어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보발의 부인은 펠리시테와 함께 탁자 위에 널어놓은 빨랫감을 개던 중이었다. 여기요, 주인 어른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인이 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주머니 속에서 잔돈을 찾으면서 그녀는 얼이 빠진 듯한 눈으로 하인을 바라보았다. 그 역시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정도 선물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감동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돌아갔다. 그러나 펠리시테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결국 엠마는 참지 못하고 살구를 갖다 두는 채 하며 거실로 갔다. 그녀는 바구니를 뒤집고 포도 잎사귀를 와락 벗긴 다음 편지를 꺼내어 겉봉을 뜯었다. 그러고는 마치 뒤에서 큰 불길이라도 따라오는 것처럼 기절초풍을 하며 침실로 뛰어갔다. 방에는 샤를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가 뭐라고 말을 했으나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취한 듯 넋이 빠져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속해서 우당탕 청계를 뛰어 올라갔다. 소나기에 꽉 쥔 그 무수한 종이 쪽지가 손가락 사이에서 양철 조각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3층 다락방 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이 닫혀 있었다. 거기서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편지 생각이 났다. 마저 읽기는 해야겠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어디서 또 어떻게 사람들 눈에 띌 텐데. 아니 여기라면 괜찮아. 그녀는 생각했다. 엠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슬레이트 지붕에서 찌느듯한 열기가 내려와 관자놀이를 옥죄었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닫혀있는 천창까지 겨우겨우 다가가서 빗장을 뽑았다. 대번에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갔다. 맞은편 지붕 너머로 저 멀리 넓은 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 발밑 저 아래쪽에 보이는 마을 광장은 인적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보도의 조약들이 반짝반짝 빛났고 지붕 위의 바람개비들은 꼼짝 않고 멈춰 서 있었다. 길 모퉁이 어느 집에서 날카롭게 부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내가 선반 기계를 돌리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천창 문설주에 기대어 분노의 냉소를 지으며 편지를 되풀이해 읽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점점 더 혼란해졌다. 그의 모습이 보이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두 팔로 그를 껴안았다. 그러자 거대한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가슴을 두드리던 심장의 고동이 점점 더 빨라지면서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땅이 꺼져버렸으면 싶었다. 끝장을 못 낼 이유가 어디 있는가? 대체 누가 말리기에? 그녀는 자유였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리고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자, 어서 해치우자. 밑에서부터 곧장 올라오는 광선이 그녀의 몸을 깊은 심연으로 잡아당겼다. 광장의 지면이 일렁거리면서 벽을 따라 솟구치고 마루 또한 아래 위로 요동치는 배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거의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광활한 공간에 둘러싸인 채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푸른 하늘이 그녀 몸에 베어들고 그녀의 텅 빈 머릿속에 회오리 바람이 휘돌았다. 그냥 몸을 맡기기만 하면, 그냥 몸을 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선반 기계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누군가 성난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여보, 여보, 샤를이 소리쳤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요? 이리 와요. 가까스로 죽음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다는 생각에 그녀는 공포에 질려 기절할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누군가 옷소매를 붙드는 기척에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펠리시테였다. 마님, 선생님께서 기다리세요. 저녁 준비가 다 되었어요. 이제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식탁에 앉아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억지로 먹으려고 했지만 음식이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냅킨을 펴서 꿰맨 자리를 살피는 척 하다가 정말로 그 일에 몰두해버리고 천의 오를 세기 시작했다. 갑자기 편지 생각이 났다. 잃어버렸나? 어디 있을까? 하지만 너무나 필요해서 식탁에서 일어날 구실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게다가 갑자기 급장이가 되었는지 샤를이 무서웠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확실해. 아니나 다를까 그는 묘한 의조로 이런 말까지 했다. 앞으로 한동안 로돌프 씨를 못 볼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그녀는 부르르 떨며 물었다. 누가 그러다니? 그는 그녀의 성마른 말투에 다소 놀라면서 반문했다. 지라르가 그러던데? 조금 전에 카페 프랑스의 문 앞에서 만났거든. 여행을 떠났다든가 떠날 거라든가 하여간 그렇다더군요. 그녀는 훅 하고 울음을 들이마셨다. 뭘 그렇게 놀라요? 때때로 기분 전환하라 그렇게 떠나잖아요. 하기야 그럴만도 하지. 재산도 있고 독신이니까. 어쨌든 그 친구 남봉깨나 피우며 재미 보는 모양이야. 랑글로아 씨 말로는. 하녀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는 하던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선반 위에 흩어져 있던 살구를
바구니에 담았다. 엠마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샤를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구를 가져오라고 하여 한 개를 집어 덥석 깨물었다. 아, 정말 맛있군. 자, 당신도 먹어봐요. 그가 바구니를 내밀자 그녀는 가만히 물리쳤다. 냄새 좀 맡아봐요. 정말 좋은데? 그는 그녀의 코 밑에 몇 번이나 바구니를 들이댔다. 숨이 막혀 죽겠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러나 억지로 참자 경련이 사라졌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성이에요. 앉아서 드시기나 하세요. 그녀는 샤를이 시시콜콜 물어보던가 혹은 돌봐준답시고 계속 붙어 있을까봐 겁이 나서 억지로 참은 것이다. 샤를은 시키는 대로 자리에 다시 앉아 손에 살구씨를 뱉은 다음 접시에 올려놓았다. 갑자기 파란색의 이륜마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광장을 지나갔다. 엠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뒤로 벌렁 자빠졌다. 사실 로돌프는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루앙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위셰트에서 비시로 가는 길은 용비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마을을 가로지르는 수밖에 없었다. 엠마는 번개처럼 저녁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마차의 램프 불빛에 비친 그의 모습을 확인한 것이었다. 약재사는 집 안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식탁이 엎어지고 그 위에 던 접시도 모두 엎어져 있었다. 땅바닥에는 소스, 고기, 나이프, 소금 그릇, 기름병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샤를은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베르트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다. 펠리시타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마님의 옷건을 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얼른 약국에 가서 방향식초를 가져오겠습니다. 약재사가 말했다. 잠시 후 그녀가 식초 냄새를 맡고 눈을 뜨자 약재사는 신이 나서 말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것만 있으면 죽은 사람도 눈을 떠요. 말 좀 해봐요. 샤를이 말했다. 말 좀 해요. 정신 차려요. 나요. 당신 남편 샤를. 당신을 사랑하는 샤를. 나 알아보겠어요? 자, 당신 딸이에요. 키스 좀 해줘요. 아이는 엄마 목을 끌어안으려고 팔을 내밀었다. 그러나 엠마는 외면하면서 헉헉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싫어, 싫어. 아무도 오지 마. 그녀는 또다시 정신을 잃었고 그대로 침대에 옮겨졌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눈을 감고 두 손을 힘없이 편 채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두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나와 천천히 베개를 적셨다. 샤를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약재사도 그의 곁에 서서 생각에 잠긴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사실 인생의 심각한 순간에는 의당 그래야 하는 법이다. 안심하십시오. 그는 의사의 팔꿈치를 툭 건드리며 말했다. 발작은 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안정이 된 것 같군요. 샤를은 그녀의 자는 모습을 보며 대답했다. 가엾으라. 이런 가엾을 때가. 또 병이 도졌네. 그러자 오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물었다. 샤를은 살구를 먹던 중 돌연 발작을 일으켰다고 대답했다. 그 참 희한하군요. 하지만 살구 때문에 기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종류의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병리학적인 견지에서나 또는 생리학적 견지에서도 재미있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어요. 신부들은 그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종교의식 때 향료를 씁니다. 이성을 마취시키고 또 도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여성의 경우는 매우 쉽죠. 남성보다 훨씬 더 예민하니까요. 뿔을 태우는 냄새라든가 신선한 빵 냄새만 맡고도 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아내를 깨우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보바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약재사는 말을 계속했다. 인간에게만 이런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고양이 풀이라고 하는 네페카 카타리아가 고양이류에 미치는 최음제 효과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보증할 수 있는 확실한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 학창시절 친구로 지금 말팔로가의 가게를 열고 있는 버리두라는 사람이 기르고 있는 개는 담배 쌈지를 앞에 내놓기만 하면 격려를 일으킵니다. 이 친구는 기욤 숲에 있는 별장에 친구들을 불러놓고 자주 실험을 해 보입니다. 단순한 재채기 촉진제가 네발 짐승의 신체 조직에 이런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이상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샤를은 듣지 않고 근성으로 대답했다. 이것은 결국 약재사는 흐뭇한 자기만족의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신경계통의 이상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모님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척 예민한 체질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친다는 구실로 체질에 해가 되는
그런 약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은 친구에게 그런 약을 권할 수는 없죠? 안 되지요. 무익한 투약은 안 됩니다. 식이요법,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진정제, 완화제, 감미제 정도, 그리고 어쩌면 상상을 자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상상을 어떻게 해요? 보바리가 말했다. 아,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최근 신문에도 났다시피 그것이 문제로다 입니다. 그때 엠마가 눈을 뜨고 외쳤다. 그런데 편지는? 사람들은 그녀가 정신착란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다. 실제로 그것은 자정점 시작되었다. 곧 뇌망염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43일 동안 샤를은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환자를 모두 내팽개치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은 채 쉴 새 없이 맥을 짚어보고 기여자 연고 찜질이며 냉수 찜질을 해주었다. 쥐스탱을 뇌사태를까지 보내 얼음을 사오게 했다. 오는 길에 얼음이 다 녹아버리자 다시 사오게 했다. 카니베시의 왕진을 청했고 그의 옛 스승인 라리비에르 박사를 루앙에서 모셔왔다. 그는 절망적인 심정이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엠마의 헛달 상태였다. 그녀는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으며 심지어 고통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몸과 마음이 함께 일체의 동료를 멈춘 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10월 중순 그녀는 등에 베개를 잔뜩 꿰고 겨우 침대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잼을 바른 빵을 먹는 것을 보고 샤를은 울었다. 그녀는 차츰 기운을 되찾았다. 오후에 몇 시간 일어나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가 기분이 좋아 보이자 샤를은 그녀를 부축하여 정원을 한 바퀴 돌기로 했다. 모래가 깔린 정원 통로는 낙엽에 덮여 있었다. 그녀는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레 내디뎠고 샤를의 어깨에 기대면서 계속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정원 안쪽 축대 근처까지 갔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편 다음 눈 위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리고 저 멀리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평선에는 풀을 태우는 큰 불이 여기저기 언덕 위에서 연기를 피우고 있을 뿐이었다. 여보, 이러면 피곤할 텐데, 보바리가 말했다. 그러고는 그녀를 살짝 밀어 넝쿨로 만든 지붕 밑에 들어가게 했다. 이 벤치에 좀 앉아봐요, 편안하게. 아, 안 돼요. 거긴 싫어요. 그녀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정신이 아득해졌고 그날 저녁부터 다시 병이 도졌다. 물론 병세가 그전처럼 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신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그녀는 때로 심장에 통증을 느꼈고 때로는 가슴, 머리 혹은 팔다리가 아팠다. 갑자기 구토를 하기도 했는데 샤를은 혹시 암의 초기 증상이 아닌가 하고 염려했다. 게다가 이 불쌍한 친구는 돈 걱정까지 해야만 했다.